어느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는데 어제까지 쓰던 최고 성능 AI가 갑자기 먹통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고서 초안을 쓰고 코드를 점검하고 해외 자료를 번역하고 시장 분석까지 도와주던 그 AI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서버 장애도 아니고 요금 미납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당신이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황당하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 12일 미국 정부가 엔스로픽의 최신 AI 모델인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해 외국인 사용을 차단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출 통제는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못하게 정부가 막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반도체, 군사 장비, 첨단 제조 장비 같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AI 모델, 즉 소프트웨어 자체가 통제 대상이 된 겁니다. 미국이 이제 AI를 그냥 편리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경쟁력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석유, 원전 기술, 반도체가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고리즘도 그 반열에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번 조치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특정 경쟁국만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이 아닌 모든 나라라는 겁니다. 한국 같은 우방국도 예외가 없어요. 미국 기업이 만든 AI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미국 정부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접근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엔스로픽은 우선 이용자의 국적을 완벽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접속을 전면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AI, 기업들이 업무 시스템에 연결하고 있는 AI, 정부와 금융과 제조업이 앞으로 의존하려는 AI가 어느 날 정책 결정 하나로 끊길 수 있다면 이것을 그냥 기술 뉴스로만 봐도 될까요? 이 사건은 AI 시대의 첫 번째 거대한 경고음입니다. 이 변화는 한국 경제에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AI 접속권을 허락받아야 쓸 수 있는 나라인 건가요? 오늘은 미국발 AI 쇄국 정책이 대체 어떤 상황인지, 왜 미국은 최신 AI 모델을 막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한국 기업과 세계 경제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버티는 경제학의 시선으로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먼저 이번 사건을 차분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미국 AI 기업 엔스로픽입니다. 엔스로픽은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강력한 경쟁사로 클로드라는 AI 서비스로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미국의 최상위 AI 모델을 만드는 대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내놓은 최신 고성능 AI 모델 페이블 5와 미토스 5가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동을 받았습니다. 백악관과 미국 정부는 이 모델들이 너무 강력해서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외국 국적자의 사용을 막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안에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제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첨단 기술을 통제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로 반도체를 떠올렸습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중국에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첨단 반도체 장비를 어느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I 모델 그 자체입니다. AI 모델이란 쉽게 말해 인공지능의 두뇌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입력하면 답을 만들어내는 핵심 엔진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차체가 아니라 엔진이고, 사람으로 비유하면 손발이 아니라 머리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이 AI 모델을 인터넷 서비스처럼 생각했습니다. 월 사용료를 내고 접속하면 쓸 수 있는 도구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제 이 모델을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전략 기술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능에 있습니다. 최신 AI는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코드를 분석하고 보안 취약점을 찾고 복잡한 시스템의 문제를 짚어낼 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쓰면 개발자와 보안 전문가를 돕는 엄청난 생산성 도구가 되지만 나쁜 방향으로 쓰이면 해킹 공격을 돕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토스 5는 보안 취약점 분석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도 창문이 열려 있으면 침입할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에도 공격자가 파고들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AI가 이런 틈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면 보안 회사에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격자에게도 무기가 될 수 있죠. 여기서 미국 정부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모델을 누구나 쓰게 해도 되는가?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도 누군가 그것을 우회하면 어떻게 되는가? 적대 세력이나 사이버 공격 조직이 이 능력을 손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엔스로픽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험한 요청에는 답하지 않도록 막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마존 개발자가 우회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백악관에 알리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느껴야 할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AI가 아무리 편리해도 그 핵심 모델이 외국 기업의 서버에 있고 그 접근권이 외국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사용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제든 허락받아 쓰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블 5와 미토스 하라 차단 사태는 그래서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돈을 내면 쓸 수 있는 시대에서 허락받아야 쓸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는 첫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였을까요? 단순히 AI가 똑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두 단어입니다. 탈옥과 사이버 안보입니다. 먼저 탈옥이라는 말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jailbreaking. 원래는 감옥을 탈출한다는 뜻이죠. AI에서 탈옥은 AI 안에 걸어둔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위험한 해킹 방법이나 불법적인 제조법을 물어보면 정상적인 AI는 답하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질문을 교묘하게 바꾸거나 역할놀이처럼 속이거나 여러 단계를 나눠 물어보면서 이 안전장치를 뚫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AI 탈옥입니다. 문제는 최신 AI 모델이 너무 강력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AI는 위험한 질문에 답한다고 해도 내용이 엉성하거나 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성능 AI는 다릅니다. 복잡한 코드를 이해하고 시스템의 약점을 찾고 공격자가 어떤 경로로 침투할 수 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보안 전문가의 조수가 됩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 있으면 사이버 공격의 가속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두려워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고성능 AI가 보안 취약점을 찾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취약점이란 시스템 안의 약점입니다. 문이 잠겨 있어도 옆문이 열려 있으면 침입할 수 있듯이 프로그램에도 공격자가 파고들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AI가 이 틈을 빠르게 찾아주면 보안 회사는 더 빨리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자도 똑같이 그 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속도입니다. 사람이 며칠 동안 분석해야 할 코드를 AI가 몇 분 만에 훑어보고 공격 가능성을 정리하고 필요한 도구까지 제안할 수 있다면 사이버 공격의 비용은 낮아집니다. 과거에는 숙련된 해커만 할 수 있던 일이 앞으로는 중급 수준의 공격자에게도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보면 범죄 생산성의 상승입니다. 좋은 산업의 생산성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격 산업의 생산성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델이 적대국의 정보기관이나 해킹 조직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도 누군가 탈옥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군사기술, 반도체 설계, 금융망,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하는 공격에 이 AI가 쓰이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AI 모델을 새로운 형태의 전략 무기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엔스로픽의 입장은 다릅니다. 회사는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정부가 우려하는 위험이 과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모델을 공개하고 사용자를 늘려야 기술도 개선되고 매출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기업은 시장을 보고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봅니다. 기업은 대부분은 안전하게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단 한 번의 악용이 국가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충돌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AI 기업은 혁신의 속도를 말하고 정부는 통제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기업은 안전장치를 믿고 싶어 하지만 정부는 안전장치가 뚫리는 순간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성능이 강해질수록 이 충돌은 더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앞으로 AI 경쟁은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느냐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누가 그 모델을 통제하고, 누가 접근권을 갖고, 누가 위험을 감당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 위험한 AI 모델을 통제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첨단 반도체도 막고 군사 기술도 막고 핵심 장비도 막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대상이 단순히 적대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만 막은 것도 아니고 러시아나 이란만 겨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핵심 기준은 국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인이 아니면 접근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한국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함께 움직이고 안보 협력도 하고 AI 보안 협력에도 참여합니다. 그런데도 최첨단 AI 모델 접근권 앞에서는 동맹이라는 단어가 완전한 보증서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대목이 한국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 기술을 믿고 써왔습니다. 클라우드도 미국 빅테크가 강하고 AI 모델도 미국 기업들이 앞서 있고 기업 업무 자동화 도구도 대부분 미국 플랫폼 위에서 움직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기술을 빠르게 가져다 쓰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문제는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입니다. 만약 한 회사의 업무 보고서, 작성, 코드 검토, 보안 점검, 고객 응대, 데이터 분석이 모두 외국 AI 모델 위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편리합니다. 비용도 줄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델이 당신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도구 하나를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생산 시스템 일부가 멈추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기술 종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싸고 편해서 씁니다. 더 좋은 성능이라서 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부 시스템이 그 기술에 맞춰 바뀝니다. 직원들의 업무 방식도 바뀌고 데이터도 그 플랫폼에 쌓이고 서비스 구조도 그 모델에 연결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바꾸고 싶어도 쉽게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마치 특정 나라의 석유에 모든 에너지를 의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가격만 맞으면 수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나거나 제재가 걸리거나 공급국이 수출을 줄이면 그 순간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AI도 점점 그런 위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기처럼, 인터넷처럼, 반도체처럼 산업의 밑바닥을 받치는 인프라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가 더 충격적인 이유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완벽한 해결책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용자의 국적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판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거주지는 미국일 수 있고, 회사는 미국 회사일 수 있고, 접속 위치도 미국일 수 있지만 국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조건을 모두 구별하기 어렵다면 기업은 결국 더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부만 막는 것이 어렵다면 아예 넓게 차단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요? 미국 정부가 직접 겨냥한 대상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쓰던 해외 기업, 연구자, 개발자, 보안 담당자들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술 통제의 충격파는 적대국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생태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접근권이라는 말입니다. 접근권은 어떤 기술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AI가 있어도 접속이 막히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능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접속권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고객 상담, 신약 개발, 반도체 설계, 금융 리스크 분석, 공장 자동화, 보안 점검을 미국 AI 모델에 깊게 연결해도 괜찮을까요? 당장 효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의 최종 통제권이 외국 정부와 외국 기업에 있다면 위기의 순간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라 대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AI를 단순한 편의 도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제 AI는 산업의 생산성을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인프라는 빌려 쓸 수는 있지만 전부 빌려 쓰면 위험해집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AI 시대의 고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통제권을 가진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 이제 이 사건을 경제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미국이 위험한 AI를 막았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AI판 반도체 수출 통제입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란 특정 국가가 첨단 반도체나 제조 장비를 마음대로 사지 못하게 막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이미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반도체 장비, 첨단 제조 기술을 중국에 제한해왔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첨단 반도체가 AI, 슈퍼컴퓨터, 군사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향이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까지는 AI를 돌리는 하드웨어, 즉 칩을 막았다면 이제는 AI 모델 자체를 막기 시작한 겁니다. 하드웨어는 손에 잡히는 장비입니다. GPU, 서버, 반도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죠. 반면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AI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 안에 있고 코드와 데이터와 학습 결과로 이루어진 디지털 두뇌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디지털 두뇌도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석유가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반도체가 막히면 첨단 산업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AI 모델이 막히면 앞으로는 연구개발, 보안, 금융 분석, 제조 최적화, 고객 서비스, 신약 개발, 국방 분석까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고성능 AI 모델을 그냥 인터넷 서비스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AI 모델은 새로운 생산수단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과 기계가 생산수단이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생산수단이었습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클라우드, 그리고 AI 모델이 생산수단이 됩니다. 기업이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보고서를 만들고, 더 빠르게 코드를 짜고, 더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더 효율적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중심에는 AI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 접근권은 곧 생산성 접근권이 됩니다. 기업이 최고 성능 AI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으면 연구 속도도 빨라지고 비용도 줄고 의사결정도 빨라집니다. 반대로 어느 나라 기업은 최고 성능 AI에 접근할 수 없고 다른 나라 기업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세 부류로 나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최고 성능 AI 모델을 직접 가진 기업입니다. 오픈 AI, 엔스로픽,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그 모델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안에서 승인된 사용자나 대형 파트너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은 낼 수 있지만 언제든 접속이 끊길 수 있는 기업입니다.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이 세 번째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편의성 차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제약회사가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다고 해보겠습니다. 한쪽은 최고 성능 AI로 수십만 개의 조합을 빠르게 분석합니다. 다른 쪽은 성능이 낮은 모델이나 제한된 모델만 씁니다. 결과는 연구 속도에서 갈립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AI로 불량률을 예측하고 공급망을 최적화합니다. 다른 쪽은 접근권이 불안정해서 핵심 공정에 AI를 깊게 넣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결국 비용, 품질, 시장 점유율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와 메모리에서는 세계적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HBM, DRAM, 낸드, 첨단 제조 역량은 분명히 강합니다. 하지만 최상위 AI 모델과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미국 의존도가 큽니다. 쉽게 말해 AI 시대의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은 잘 만들지만 엔진 전체를 조종하는 운영체제와 두뇌는 아직 외부에 많이 기대고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경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반도체만 잘해서는 부족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하고, 전력이 있어야 하고, 클라우드가 있어야 하고, 보안 체계가 있어야 하며 그 위에서 돌아가는 AI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AI 경쟁은 이제 모델 하나의 성능 경쟁이 아니라 인프라 전체의 경쟁입니다. 앞으로 기술 패권은 물건을 파는 나라와 물건을 사는 나라의 구도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접속을 허락하는 나라와 접속을 기다리는 나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시대에는 칩을 누가 공급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AI 시대에는 칩을 넘어 모델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계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소버린 AI입니다. 자국의 언어, 데이터, 산업 구조, 법과 문화에 맞는 독자적인 AI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남의 AI를 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남의 AI만 믿고 국가와 산업의 핵심 기능을 맡기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가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최고 성능 AI는 언제든 통제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나라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미국 모델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도 내일은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맹국으로 대우받아도 내일은 안보 리스크라는 이유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각국은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행정문서, 우리 금융 데이터, 우리 병원 기록, 우리 제조 공정, 우리 국방 시스템을 전부 외국 AI 위에 올려도 괜찮은가? 이 질문이 커지면서 유럽, 중동, 아시아가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기술 주권을 고민해왔습니다. 기술 주권이란 핵심 기술을 남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유럽연합은 AI 팩토리와 기가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팩토리란 말 그대로 AI를 만들어내고 돌리는 공장입니다. 기존의 공장이 철강과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AI 팩토리는 데이터와 전기와 반도체를 투입해 AI 모델과 AI 서비스를 생산하는 인프라입니다. 기가 팩토리는 그 규모가 훨씬 큰 초대형 AI 인프라라고 보면 됩니다. 프랑스는 미스트랄 AI를 중심으로 유럽형 AI 생태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프랑스 회사 하나가 잘 되느냐가 아닙니다. 유럽의 언어와 규제와 산업 환경에 맞는 AI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방향입니다. 미국 AI가 영어와 미국식 데이터에 강하다면 유럽은 유럽의 법과 가치, 산업 현장에 맞는 AI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중동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UAE는 G4를 앞세워 AI 인프라와 자체 모델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국부 펀드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동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석유가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석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 AI를 학습시킬 자본, 글로벌 인재를 끌어오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동은 석유 자본을 AI 인프라로 바꾸려는 중입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 전자, 통신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은 모두 AI와 결합될 때 생산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장의 불량률을 줄이고, 물류를 예측하고, 장비 고장을 미리 잡아내고, 반도체 설계를 최적화하고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AI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핵심 AI를 모두 외국 모델에 의존한다면 한국 산업의 신경망 일부를 외부에 맡기는 셈이 됩니다. 신경망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AI는 앞으로 기업에 보이지 않는 판단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재고를 줄일지, 어떤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추천할지, 어떤 공정에서 위험이 커지는지, 어떤 금융 거래가 이상한지 판단하는 데 AI가 쓰입니다. 이 판단 장치가 전부 외국 모델 위에서 돌아간다면 기업은 편리함을 얻는 대신 통제권 일부를 내주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소버린 AI는 단순히 한국어를 잘하는 챗봇을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한국 산업 데이터를 이해하는 AI입니다. 반도체 공정 데이터를 이해하고 제조 현장의 설비 데이터를 읽고 금융 규제를 알고 병원과 공공기관의 보안 기준을 지키며 한국 기업의 업무 방식에 맞게 돌아가는 AI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외국 모델이 막혀도 최소한 핵심 산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소버린 AI 경쟁은 애국심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 안보 경쟁입니다. 경제 안보란 산업과 기술, 공급망이 외부 충격에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세계 각국의 AI도 끊길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각국은 자국 AI 인프라를 서둘러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반도체만 따로 보고 클라우드만 따로 보고 AI 모델만 따로 보면 안 됩니다.
HBM과 데이터 센터, 전력망과 클라우드, 보안과 산업 데이터, 그리고 한국형 AI 모델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야 합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모델 하나가 아니라 그 모델을 안정적으로 돌리고 산업에 연결하는 전체 시스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AI의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면 세계는 각자 자기 열쇠를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질서는 그 열쇠를 가진 나라와 남의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는 나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AI가 강해질수록 미국은 더 자주 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네 가지 신호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AI 모델의 수출 통제가 어디까지 넓어지는가입니다. 이번에는 엔스로픽의 페이블 5와 미토스 바소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 다른 회사의 고성능 모델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성능 모델이란 단순히 답변을 잘하는 AI가 아닙니다. 코드를 이해하고 보안 취약점을 찾고 과학 연구와 군사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의 AI를 말합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이런 모델들을 계속 전략 자산으로 묶기 시작한다면 AI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폐쇄적인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클라우드와 API 접근권입니다. API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AI 모델을 자기 서비스 안에 연결해 쓰는 통로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이 고객 상담 AI를 붙이고 금융사가 리스크 분석 AI를 붙이고 제조업체가 공정 분석 AI를 붙일 때 이 통로를 씁니다. 그런데 이 API 접근권이 막히면 기업 서비스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모델을 누가 만들었느냐만큼 그 모델에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한국 기업들의 대체 모델 확보 속도입니다. 대체 모델이란 특정 외국 AI가 막혔을 때 대신 쓸 수 있는 AI를 뜻합니다. 성능이 100%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업무가 멈추지 않을 정도의 선택지를 갖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 보안, 공공, 의료, 제조, 반도체 설계처럼 민감한 분야에서는 하나의 해외 모델에 모든 것을 맡기면 위험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자체 모델, 국내 클라우드, 오픈소스 모델, 산업 특화 모델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전력과 데이터 센터 투자입니다. AI는 공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에도 서버가 필요하고 서버에는 반도체와 전기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안정적인 전력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주권은 단순히 모델을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를 확보하고 냉각 설비를 만들고 서버를 구축하고 보안 체계를 세우는 인프라 경쟁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보입니다. 기회는 한국이 반도체와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서버에는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고 한국 기업들은 이 영역에서 강합니다. 또 한국 제조업은 AI를 적용할 현장 데이터가 많습니다. 제대로 연결하면 한국은 AI를 쓰는 나라를 넘어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분명합니다. 모델과 클라우드의 핵심 통제권을 계속 외부에 맡긴다면 한국은 부품은 잘 만들지만 최종 플랫폼은 남에게 의존하는 구조에 머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엔진 부품은 만들지만 운전석은 남이 잡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운전석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한국 경제가 봐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미국의 AI 통제가 일회성 사건인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인지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작이라면 한국은 더 이상 AI를 편리한 서비스로만 보면 안 됩니다. AI는 산업 생산성과 국가 안보가 만나는 전략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전략 인프라는 빌려 쓸 수는 있지만 전부 빌려 쓰면 언젠가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미국이 AI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제 AI는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전략 인프라란 경제와 산업이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전기, 항만, 철도, 반도체가 그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AI 모델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은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고 성능 AI는 아무나 쓰는 공공재가 아니다. 필요하면 동맹국도 제한할 수 있다.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접속권도 회수할 수 있다. 이 메시지는 한국에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잘 만들고 제조업도 강하고 통신 인프라도 뛰어난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상위 AI 모델과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아직 미국 의존도가 큽니다. 물론 미국 AI를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기술은 써야 합니다. 글로벌 협력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전부 맡기는 것입니다. 기업의 업무 시스템, 공공 데이터, 금융 분석, 제조 공정, 보안 점검까지 모두 외국 AI 모델 하나에 깊게 연결해 두면 어느 날 정책 결정 하나로 생산성의 일부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봐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HBM, 데이터 센터, 전력망, 클라우드, 보안, 한국형 AI 모델을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야 합니다. AI 주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최소한 핵심 산업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경제 안보 전략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AI를 쓰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AI 접속권을 허락받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미국이 알고리즘의 문을 잠그기 시작했다면 한국도 이제 자기 열쇠를 준비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티는 경제학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